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대호 편집장이 이틀 동안 휴가를 떠났지만 이 대타가 더 잘하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에 현재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하죠. 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해담경제연구소장 예진입니다. 예진아 씨 할 때 그 예진입니다. 이제 조금씩 긴장이 풀리네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죠.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운전면허증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조상현 님이 장롱 면허인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라는 말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운전과 공부는 가족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응원 문자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면 조선의 4번 기자 이대호 기자님, 한국 시리즈 경기 나가셨나요? 대타 방송 잘하시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딸들 도로 운전, 강정근님께서 우리 딸들 도로 운전 연습시켜 주는데 제 다리와 승모근에 경련이 와서 힘들었네요. 네. 그리고 5152님이 오늘이 제 74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4년 전 이것을 자진반납했어요. 그때 조금 서운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74번째 생일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납하셨다니까 또 그 이후의 인생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열어놓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한국은행이 3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우리 경제가 지난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서 한국은행은 0.5%를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가 되면서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주식 시장도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2592.16 보이면서 전날보다 0.3%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 하락한 737.72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를 보니까요. 하락 우위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86% 강세를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이 0.2%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 넘게 떨어져서 5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이한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부에서도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 얘기를 했는데 이 요식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죠. 저도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먹는 거, 특히 남이 해준 먹는 거는 더 좋아합니다. 이런 게 아마 이런 DNA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에게 또 물려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치면 또 맛집만 찾아다니는 파워 블로거도 있고요. 음식 때문에 또 쿠데타가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조선의 최연석 셰프, 조선의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만드는 조선의 맛 느껴보시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예. 이 순서. 조선시대에 그 왕이나 양반이야 배불리 맛있는 거 먹었지만 백성들도 이렇게 맛을 즐기면서 살았을까? 그들 사이에서도 어떤 미식의 세계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예, 사실 옛날이면 왠지 다들 가난하게 그리고 네. 잘 못 먹고 살았을 것 같죠. 사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보리밥에 상추쌈에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 네.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옛날 사람들도 당연히 맛있는 걸 좋아하고 맛없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사람들은 맛있는 걸 되게 열심히 찾아 먹었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아까 얘기한 맛집 블로거, 네. 정말 전 세계의 맛을 찾아다닌 사람으로 대표적인 경우로는 허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유명한 그 홍길동전. 홍길동전. 예, 그 작가죠. 네. 네, 사실 이 허균은 홍길동전 하나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먼저 그 맛의 이야기를 따지자면 이 집안이 대대로 미식가입니다. 그래요. 예, 이 사람 고향이 강릉이고 네. 이 사람 아버지가 허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 초당 순두부 아시죠? 네. 예, 이 허엽의 호가 초당입니다. 아.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분이 순두부를 만들었다라고 아. 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릉에서 이제 두부가 유명해진 것도 이분이 그 만들었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 허엽이란 분이 워낙 맛있는 걸 좋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맛있는 걸 받아와서 본인도 먹고 자기 자식들도 다 나눠줬던 거죠. 이 허엽의 자식이 가장 유명한 게 허균, 네. 그리고 그의 누나인 허난설원이 있습니다만 네. 그 외에도 허성과 허봉이라는 형과 오빠가 있는데 이 집안이 정말로 당대의 문인이자 천재로 유명했습니다. 아. 네, 그만큼 팔자는 셌지만 네. 그야 어쨌든 그래서 허균은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걸 아주 잘 먹고 다녀서 이제 미각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맛있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이 처가 잘 살아서 또 그것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정말 집안이 부자여서 그럴 수 있었던 건가요? 허균 스스로 말하기에는 부자는 아니었는데 네. 아버지가 벼슬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맛있는 게 선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처가가 잘 살았고 네. 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겪었던 큰일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네. 임진왜란 때문에 피난을 가서 함경도서부터 이제 강원도를 이제 피난을 다녔는데 피난 다니면서 그 지역에 맛있는 걸 다 세상에. 열심히 얻어먹고 다닌 거예요. 아니,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피난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 도문대작이라는 글까지 쓰면서 어떻게 고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사연이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먹고 살다가 이 허균이 시대의 풍운하였거든요. 네. 6번인가 그렇게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귀향을 가게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쉰 밥에 미나리 반찬 같은 거 먹으면서 아, 옛날에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삼척에 게 맛있었는데 이렇게 추억을 하다가 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옛날에 먹었던 것을 리스트로 작성을 합니다. 이 도문대작이라는 제목 자체는 이 도문이란 것이 푸주간이거든요. 고기를 파는 예. 곳. 고기 파는 곳 입가에 그 문가에 앉아서 고기는 못 먹고 네. 그냥 입만 쩝쩝거리면서 입맛을 다신다라는 것으로 되게 불쌍한 말이긴 한데 그렇게라도 하면서 옛날에 먹었던 것을 추억한다라는 식의 책을 썼는데요. 네. 그런데 이 허균은 이렇게 추억을 되새겼지만 우리는 덕분에 조선시대 맛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옆에서 고기를 씹지 않지만 그래도 쩝쩝 대작을 한다라는 게 그 정도면은 사실 좀 식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식탐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정말 깼는데요. 네. 아니 물론 유명한 그 훌륭한 점 많죠. 이제 그 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쓰고 이제 파격적인 주장도 했는데 이 사람의 식탐이 너무 심해서 주변의 민폐가 아주 극심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 그 얘기했듯이 뭐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잘못을 저질러서 귀향을 가게 되는데 네. 하멸이라는 곳에 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로 가게 된 이유가 거기 방어가 맛있다고 해서. 방어. 지금 또 방어회 예, 철인데. 방어의 제철인데 네. 그게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문제는 네.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 사람 얘기하니까 아니 가서 여기 해산물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새우는 부안 것만 못하고 게는 벽제 것만 못해서 내가 굶어 죽겠다라고 친척한테 투덜거리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안의 새우도 먹어보고 벽제의 게도 다 먹어보고 그 맛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명색이 귀향을 간 거잖아요. 벌 받으러 간 건데 여기
맛이 없어요라고 한 거 보면 정말 배가 불러 터졌다는 소리밖에 안 그러네요.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중에 자기 조카가 좀 해산물이 맛있다는 대로 거기 부임해서 가게 됐습니다. 계속 편지를 보내요. 거기 맛있는 물고기 보내라. 그거 보면 이게 정말 와. 맛있는 걸 좋아한 거지만 이렇게 폐가 심하나 그 생각이 좀 아니, 들어서.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홍길동전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모순을 아주 비판을 했던 그런 허균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조카한테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예. 보내라 그렇게 안절부절을 못했다니까 정말 의외인데 허균만 유난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말고도 그 먹을 것을 좋아하는 옛날 무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 먹는 거 얘기밖에 없어요. 예, 대표적인 얘기를 이렇게 목은 이색이라든가 이 사람은 뭐 그 고려말 조선 초의 풍운하로 역시 알려졌던 분인데 목은 이색. 예,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거정이라고 해서 역시 그 세조 때의 역시 그 사람 그다음에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장유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시대의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문제 보면 먹는 거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은 게가 맛있었어. 오늘은 팥죽이 맛있었어. 아 참외가 너무 맛있어. 라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죠. 네. 그렇게 힘든 역사적인 풍운을 겪으면서도 먹는 거에 탐닉을 한다. 아주 인간적이에요. 근데 같이 밥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투설투설 될 게 뻔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쯤 되면은 거의 뭐 이제 지금 시대의 식객 허영만 선생님도 거의 뭐 넘보지 못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 조선 시대에는 천에 널린 게 다 음식 재료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도문대작을 보면은 조금 의외인 게요. 요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각 지역에서 나는 맛있는 물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거의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도 드문드문 요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방풍죽입니다. 방풍죽. 예, 네. 강릉에서 나는 그 여러 나물 중에 방풍이라는 나물이 있거든요. 그 허균의 얘기에 따르면은 방풍은 우리 내 고향 강릉이 최고다. 그걸로 죽을 끓이면 정말 맛있다라고 해 있어요. 방풍 나물로 죽을 끓인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리를 소개한 거에 따르면은 서기버섯을 잔뜩 넣은 떡이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초당의 그 강릉의 두부 네. 그리고 엿 그리고 지금도 알려진 여러 가지 그 맛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은의 대추라든가. 보은 대추 맛있죠. 그렇죠. 네.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유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산물에는 뭐 문어나 보거, 방어, 연어, 가자미 그런 게 있고 재미있는 건 그 연어 알젓이 조선시대 때도 맛있었다고 허균이 적었습니다. 그래요? 예, 연어 알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걸로는 그 삼척의 게인데 네. 여기 보통 우리가 대게라고 하면은 커다라서 게인가? 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리가 대나무 같아서 대게인이라고 허균이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또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삼척의 대게의 다리를 다리의 그 살을 말려서 포로 만들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저도 그걸 보는 순간 군침이 싹 돌더라고요. 무슨 맛일까요? 대게는 쪄먹어야 맛있는 줄만 알았는데 네. 포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미식가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딱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음식을 찾아다니거든요. 그쵸. 꼬박꼬박 이 네. 가을이 되면 전어를 먹어야지 뭐 그런 맞아요. 것처럼 조선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네. 절기별로 음식들이 다 있었습니다. 음. 이 허균이 여러 요리를 적었지만 이제 그 서울에 또 오래 살았으니까 네. 서울에서 이제 철 따라 먹는 음식들을 다 적었거든요. 이제 봄에는 쑥떡이나 송편 그리고 느티나무 잎으로 만든 괴엽병 그다음에 괴엽병. 진달래꽃 전 그다음에 백꽃 잎으로 만든 이화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장미전과 그다음에 쌍화라고 해서 이게 만두 찐만두요. 장미전은 우리가 지금 그 알고 있는 장미꽃으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수단이라고 해서 그 경단 달콤하게 만든 그 화채 네. 떡을 먹어 만든 화채도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두텁떡이라고 해서 이게 팥 넣어서 찐 거 있죠. 네네. 그다음에 국화병 이거는 그 중원절에 먹는 건데요. 국화로 이제 지짐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감과 밤을 섞어서 만든 찰떡도 있고요. 겨울에는 떡국입니다. 떡국. 예, 그다음에 전병이나 이제 증편
그다음에 월병가지 그 달떡이나 그다음에 송기떡, 밀병, 그 계피떡 같은 거는 그 이런 것들은 사계절 내내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독특한 음식으로 얘기하면 공발바닥 같은 것도 있고. 공발바닥이요? 예.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먹었던 아주 특이한 식재료가 있는데 바로 노루꼬리입니다. 노루꼬리요? 예. 노루꼬리를 말려서 먹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조선시대 요리책에 항상 나와 있는 그 굉장히 특이하고도 맛있는 식재료 별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 무슨 맛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노루고루를 잡아서 꼬리에다가 막대기 이렇게 세워서 말려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이 그렇게 좋아했고요. 왕이 그렇게 좋아했다면 맛보다는 뭔가 건강이나 그런 그런 것도 부분에 있습니다. 좀 효과가 탁월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연산군이나 이제 영조도 좋아했고요. 네. 그 외에 좀 더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유명하고 정말 진미로 알려진 것은 소의 심장, 우심적입니다. 아, 소의 심장 솔직히 질길 것 같은데요. 네.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 그 우심 먹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그렇게 적었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런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는데 이런 재료들을 또 토대로 조선판 어떻게 말해야 될까? 파인 다이닝 예, 이런 고급 음식점도 있었다고 하죠. 예. 아무래도 그 조선 시대 그 왕들이 먹는 음식은 네. 그 손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아주 다양하게 만든 요리들입니다. 이런 파인다이닝의 요리들은 보통 조선시대 때도 요리책들이 여러 개 정하거든요. 네. 그 음식 디미방은 잘 알려져 있고 네. 그 외에도 수훈 잡방이라는 요리책이 있는데요. 이건 숙종 때 어인 20PD 적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적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왕에게 바친 요리다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요리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 이걸 만든 사람들로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네. 숙수라고 해서 숙수. 예, 네. 잘 알죠. 드라마에서 예, 많이 드라마에도 나왔죠.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이 숙수들이 조선시대 때의 신분들은 그리 높지가 않았고요. 노비들이 많았고요. 아. 또 하나 남자들이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 요리는 그 우리가 대장금 같은 데 보면 네. 여자들이 수락관에서 많이 일하는데 네.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숙수로 대부분이었고요. 실제로 그림 그려진 거나 그런 거 보면 다 남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분들은 거의 낮은 그 노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름들도 적혀 있는데 박이돌이나 뭐 돌쇠 뭐 거의 그렇게 굉장히 정겨운 이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 궁중 요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구절판에 예.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 주시면서 좋겠다. 근데 구절판에 그 음식들이 채소들이나 이런 게 정말 실같이 아주 얇게 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와,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냐 했더니 궁중 요리 구절판의 핵심은 두껍게 썰면 안 된다. 예. 정말 아주 실같이 얇게 썰수록 그게 진짜 전문가고 그게 진짜 궁중 요리다. 예.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요리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호화스러운 반찬이 줄 이어서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음식들은 사실 쉽게 먹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가늘게 썰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왜냐하면 숙수들도 요리가 분업이 돼 있거든요. 써는 거 전문인 사람 따로 있습니다. 탕국 끓이는 사람 따로 있고 찜 만드는 사람 있고 해서 정말로 잘 쓰시는 물론 그 만들어주신 분은 정말 다 잘하시는 분이시겠지만요. 네. 그렇게 있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궁중 요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모로게 잡탕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로게 작탕. 예, 그 다음에 네. 그 다양한 그런 그 우병이라고 해서 토란떡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네. 이 토란떡이란 것은 그 토란을 잘 찐 다음에 이제 그 꼬챙이로 찔러서 그 안까지 꿀이 스며들게 한 다음에 겉에다 밤이나 잣 같은 걸 갈아서 겉에다 씌워서 내는 음식이거든요. 토란이 잘 물러지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잘 삶아야죠. 어려울 무너지지 것 같은데. 않게. 그 다음에 이제 혼돈이라고 해서 그 만두거든요. 네. 이게 얘기에 따르면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여러 가지 세 종류의 고기로 육즙을 만든 다음에 육탕을 만든 다음에
아주 얇게 만두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소골로 만두피를 넣어서 이렇게 만두를 봉해서 탕에 끌어내는데 잠깐만 시간이 지나도 만두가 다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한순간 내야 되는 그런 난이도 높은 요리들을 왕들이 먹었습니다. 지금도요. 사실 파인 다이닝이 왜 그렇게 비싼가 보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예. 정말 그 하나 올리는 것도 집게로 올릴 예. 정도로 손이 섬세하게. 많이 가는데 그래서 비싼데 그런 파인 다이닝을 많이 먹는 사람도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조선 시대에도 음.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더라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폭군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온 나라의 국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네.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먹을 겁니다. 어.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이제 당시 유명했던 그 중국에서 들여온 검은 엿이 있었는데 검은 엿. 예. 아마 사탕이나 뭐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맛있으니까 사신을 시켜서 사오게 만듭니다. 다른 왕들은 중국에 사신 보내면서 책 사와라 라고 했는데 연산군은 내가 먹을 거 사와라 라고 했어요. 엿 하나만 사다 주라 이렇게. 네, 그 정도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채통 빠지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산군한테는 항상 그 폭군의 옆에 있는 것은 간신이죠. 간신의 유명한 사람으로 유자광이 있는데 네. 이 유자광이 지방에 이제 그 귀향을 가가지고 근데 그 지역의 해산물이 전복이 맛있던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보냅니다. 임금님 여기 전복이 너무 맛있어요. 연산군이 먹어보고 맛있잖아요. 네. 파발을 시켜서 거기는 신선한 해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시켜서 자기가 열심히 먹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반정이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선 음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썼으니까. 또 다른 대표적인 임금이 광해군입니다. 네. 광해군 하면은 아무래도 뭐 중립 외교인이라고 해서 그 억울하게 당한 이제 성군이란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도 그렇게 그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밝혔기 때문에 좀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있었을 당시에 별명이 있었어요. 관리들 별명이 김치정승. 김치정승. 예. 잡채상서. 그다음에 사삼강로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예, 김치라고 하지만 그 당시 한자는 침채, 절인 배추 야채입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잘 만들었다는 이유로 벼슬을 주고 그다음에 잡채 요리 잘 만들어서 역시 상서에 높은 벼슬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삼강로는 이제 더덕입니다. 더덕 반찬 맛있게 해서 벼슬을 줬다라는 소문이 짜하게 퍼질 정도로 네. 먹을 거에 대해서 약간 집착이 있었는데 그래도 광해군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왕과 세자가 굶을 정도로 힘들게 지냈으니까 그래 그 먹을 거에 집착하는 건 이해하지만 연산군은 얘는 진짜 안 될 인물이죠. 먹을 것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충이 있지 않나요? 예, 이충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아까 얘기했던 잡채상서인데요. 이 사람은 그 광해군 때 사람입니다. 근데 잡채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잡채 있죠. 당면 네. 잔뜩 넣은 잡채. 그런 잡채가 아니었고 야채를 넣어서 버무린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당면이 잔뜩 들어간 네. 잡채는 혹시 사리원 알고 계십니까? 네네. 사리원이 워낙은 황해도의 지명이에요. 그 일제시대 때 이후에 그 사리원에 당면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에서 당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잡채에도 듬뿍듬뿍 넘게 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요리의 기원이 되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들어보면 사실 식재료 자체가 우리 지금과는 굉장히 뭐 크게 뭐 그 노릇꼬리 말고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요리법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고 뭔가 조금 다른 요리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특이한 재료는 많아요. 제가 네. 일부러 그 많은 분들의 식욕을 위해서 소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긴 하더라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특이한 법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기.
요즘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어떻게 해요? 육즙 떨어진다. 네. 육즙을 살려야죠.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에 요리할 때는 설화멱적이라고 해서 네. 고기구이 요리가 있는데 네. 이건 정말 지금 우리로선 이해가 안 가는 요리법인데 고기를 불에 구운 다음에 물에 씻습니다. 그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예. 심지어 설화멱적은 이제 눈 아래에서 굽는다거든요. 네. 고기를 구운 다음에 눈 위에 누워서 식혀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육즙이 좀 가둬지나 이런 생각도 생각도 들긴 들지만 하는데 그래서 물에 씻는 거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용서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는 그게 대표적인 요리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익숙한 요리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그 샤브샤브라고 해서 네. 전립투라고 해서 이거는 흑백 요리사에도 한 번 나왔던 요리입니다. 전립투. 예. 네네. 예, 커다란 그 마치 그 모자처럼 생긴 그릇에다가 갓을 거꾸로 예, 놓은 것 그렇죠. 같은 그런. 그래서 전립투입니다. 네. 그 아래를 불에다 구우면서 그 테두리에다가 고기를 구워요. 그럼 고기의 육즙이 안으로 괴어 들어가서 안에 국물이 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야채를 넣어서 삶아 먹는 거예요. 고기 국물에 예. 정말 그러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없죠. 그래서 이 전립투는 그 주로 겨울에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이 꽤 많이 남아 있고 정조 같은 임금님들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정혜용도 해 먹었고요. 제가 또 어시잖아요. 예. 저는 어시라서 생선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생선회도 먹었나요? 예. 생선회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술안주였습니다. 그 다만 이제 민물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안 좋은 얘기였지만 그런데 조선시대 때 회와 우리나라의 회, 지금 우리의 회와 다른 게 우리 회는 두툼하게 썰어서 조금 씹는 맛이 두껍죠.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조선시대 때 회 먹은 이야기 보면 전부 정말 실처럼 가늘게 썰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물고기를 가늘게 썰어서 그 다음에 그 겨자랑 같이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겨자를 찍어서 먹으면 이 알싸한 맛이 파하게 도는 게 아주 맛있다. 지금의 고추냉이를 찍어서 먹는 거랑 조금 비슷한. 와사비가 그때 네네. 없었고 그다음에 고추장도 네. 조선 초중기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겨자를 해서 먹는 게 최선이었던 거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일반 식재료를 구해서 먹는 거였다면 좀 특별한 요리, 이런 요리도 있었어? 하는 것도 있었을까요? 지금 기억나고 여기 참새 만두 같은 게 있네요. 참새만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 참새. 참새를 이제 그 털 뽑고 다 구워서 네. 참새 뱃속에 소를 넣어서 구워 먹는 게 있습니다. 통째로. 예. 그 참새 만두고요. 네. 그다음에 어만두 같은 거는 많이 있어요. 물고기를 장어 껍데기 같은 걸 또르륵 말아서 안에 소를 만들면 그게 물고기 만두예요. 그건 맛있을 것 같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굴만두라고 있는데 네. 그건 굴 안에 소를 넣어서 역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굴 안에 소를 예. 넣기가 그냥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저도 신기한데 그냥 만두인 거죠. 만두이고. 그다음에 서기병이라고 해서 네. 서기 만두는 서기가 아까 얘기한 서기 버섯인데 네. 굉장히 비싸고 귀한 식재료거든요. 네. 그 서기 버섯을 그 한두 잔뜩 넣어서 그걸 쌀가루에 섞어서 만든 떡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 얘기한 음식 디미방 같이 종갓집에서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 그리고 정말 귀한 음식, 궁중 요리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사실 신선로가 떠오르거든요. 신선로도 신선로는 네.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이름은 다릅니다. 열구자탕이라고 하는데요. 열구자탕. 예, 열이 기쁠 열자입니다. 입을 기쁘게 하는 탕이다. 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그 지금 신선로와 거의 비슷해요. 네. 이거는 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도 조선 중기 이후에 외국에서 좀 들여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구자탕도 이제 지금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로 생선이나 그런 걸 넣어서 안에 숯불 넣어서 역시 구워 먹는, 쪄 먹는 아주 맛있는 요리였죠. 신선로가 열구자탕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리 이름이 아닌 뭔가 조금 특이한 그런 요리 이름도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특이한 요리 중에서는 사실 그
그 여기에서는 그 방송에서 얘기하기 힘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로게 뭐 이런 모로게 얘기, 잡탕, 예, 그런 게 있었던 모로게 것 같은데? 잡탕이란 것이 바로 어미 모자가 들어가는 요리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정말로 복잡한 요리 방법에서 제가 한번 여기다 실어올까 방법을 적을까 하다가 네. 그것만 A4 한 장을 채워가지고 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정말 닭을 끓는 물에 넣었다 뺐다. 다른 요리도 넣었다 식재료도 넣었다 뺐다 해서 정말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요리가 아닌 그 5만 가지 요리를 재료를 다 넣어서 끓여낸 요리가 모로게 잡탕이거든요. 이름이 다 모로게잡탕이라고요? 예, 이거 욕 아니죠? 예,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리가 자체가 그 왕이 인증을 받고 왕이 먹었던 요리였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숙수들이 만들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다 시험해요 신하들이. 그거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제서 이제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곰발바닥입니다만. 곰발바닥. 그러니까 왜냐하면 곰발바닥 요리가 항상 나와요. 그 허균도 먹어봤고 네. 아까 얘기했던 음식 디미방에도 나오곤 하는데 이게 요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대로 맛이 나냐 안 나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곰이 불쌍해서. 물론 닭이 안 불쌍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런 요리들을 대부분 뭐 이제 숙수나 뭐 대감댁 노비들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또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성이었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참 조선시대에는 바람직했네요. 예. 아, 그게 또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리는 보통 여자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네. 중요한 건 양반 여성들은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여성들은 예. 요리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나 그 종갓집 요리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양반집 여성들이 하는 건 주로 지휘, 요리를 하는 것은 노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셰프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요리 같은 게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네. 더 그렇게 천대받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왕의 요리들이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왕에게만 요리했던 게 아니라 돈이 많은 부잣집 댁에 와서도 요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 이 아까 얘기한 수은 잡방 같은 경우에는 대감이 아니라 그 어이나 네. 아니면은 역관들 돈이 많은 중인들이 이걸 적어둔 거예요. 나중에 해먹어봐야지 아니면은 아마 해먹어 보려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요리 같은 것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노비들이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시대 때 그 이덕무라는 사람이 양반 여인들한테 한 말이 그래도 부엌에는 좀 들어가 봐라. 부엌에도 안 들어가 보고 남만 시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세종시대 때 명나라에서 요리 잘하는 좀 궁녀를 좀 보내보시오 이렇게 했더니 세종이 우리 요리 모두 남자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예. 이런 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급한 대로 네. 궁녀들을 뽑아서 속성으로 요리를 가르쳐서 명나라로 파견 보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또 이제 해볼 얘기가 조선시대에 그 우리가 종갓집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종갓집에 음식 하면 정말 전통 있고 맛있는 그런 요리로 생각하는데 종갓집 특유의 음식도 많았죠. 사실 종갓집 요리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장계향이 적은 음식 디미방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만 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종갓집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술을 담그는 겁니다. 술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봉제사 접힌객이라고 해서 네. 제사를 바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사의 중심은 음식이 아니라 술이거든요. 아. 네, 옛날에 지금이야 돈 줄 테니까 가서 술 사와라가 되지만 네. 조선시대 때 술은 집에 안에서 담그는 가양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양주를 정성껏 담그는 것이 무척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술 담그는 게 더 중요해서 그 음식 디미방을 보더라도 음식보다도 오히려 술이 더 많이 다뤄질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담궈서 가족들끼리 먹어요? 아니 제사 때 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 근데 술을 마구 내주는 게 아니라 네. 한 잔, 두 잔씩 줍니다.
그래서 병자일기라고 그 남해중이라는 분이 그 조혜종이라는 분이 쓴 일기를 보면은 손님이 오거든요. 손님이 왔다. 뭐 술 한 잔 마셨다. 2잔 마셨다라고 써져요. 그러니까 술이 정말로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술을 내주려면 술만 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반찬도 내주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술이었다는 거입니다. 준비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대로 그 석유병처럼 정말 귀한 식재료를 듬뿍 써가면서 만드는 요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별로 반겨지지 않은 식재료지만 게를 이용한 요리도 꽤 많이 실려 있긴 합니다. 옆으로 가는 게. 예. 네.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면 장슬기님이 조선 요리법도 신기한 게 많네요라고 보내주셨고, 이정옥님께서 침이 고이네요.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저도 지금 배가 고픕니다. 예. 4222님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양한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최고의 식재료를 써서 술을 담그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요, 종갓집이라고 해서 모든 집이 그렇게 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데도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예. 요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 양반의 중에 봉제사, 젖빈객인데 네. 젖빈객은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손님에게 뻑적지근하게 차려줘야지 양반의 체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일종의 그 고사성어 비슷하게 그 용어가 있는데, 네. 손님이 오면 보리밥에 닭고기는 내드려야 된다. 기장밥에 닭고기. 이게 정말로 기장밥에 닭고기 준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차려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혜경도 자식들에게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그 기장밥에 닭고기는 차려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골치 아픈 게, 골치 아프다면 미안하지만 시댁 어르신들 네. 대접하는 게 정말로 힘들고 쉽지 신경 쓰이는 않죠. 일이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바로 그렇게 시댁 어른들을 맞이하여 아주 뻑적지근하게 네. 음식을 차려냈던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곽주라는 분의 그 아내였던 진주하 씨의 이야기인데요. 곽주. 예, 이분이 그 여러 가지 사정상 남편과 따로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살면서 애를 8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네, 따로 떨어져서 사는데 아이가 예, 아니 그 사정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처에 아들이 있었는데 네. 전처의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주 자상해서 부인에게 아주 편지를 한 100통 넘게 썼거든요. 네, 그 와중에 시댁 어르신께서 우리 새로 들어온 며느리 얼굴 좀 봐야겠다.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줘 라고 하면서 네. 아주 자세하게 이런저런 거 차려줘라고 써서 편지를 보내서 덕분에 시댁 어르신이 왔을 때 며느리가 뭘 차려야 되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담상에 절육. 차담상이 뭐예요? 그 차 마시는 그 상에다가 네. 절육, 새실과, 모과, 정과, 홍시, 자잡채. 자잡채가 바로 이게 야채 잡채입니다. 네. 그다음에 수정과에는 석류알을 띄워두고, 곁상에는 그 상에 하나 더 가는 거예요. 네. 그 율무죽과 녹두죽 2가지를 쑤어 놓게 하소. 율무죽과 녹두죽 놓은 반에는 꿀을 종지에 넣어서 함께 놓아두고, 안주로는 처음에는 꽁고기를 구워드리고, 2번째는 대구를 구워드리고, 3번째는 청어를 구워드리게 하소. 이게 제가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았다면, 예. 아니 죽을 뭐 또 2개씩이나 예. 쓰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드린 다음에 또 생선을 구워드리는데, 생선도 대구 한 마리면 예. 되지, 청어도 청어까지. 구워드리고.
그리고 그 수정과에 석류알 띄워드리는 석류 거. 가라앉을 것 같은데 어떻게 띄우지? 이 디테일 한번 정말 끝내주는데 네. 게다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옷차림도 다 지정해줍니다. 머리에는 가리마도 쓰고 그런데 아니 뭐 이게 디테일한 거 좋고 자상한 건 좋은데 이걸 다 차려야 되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머리가 저 같으면 당신이 와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혼자 다 했다고요? 예 그래도 거기 맨 마지막에 이왕 하는 거 잘해줘라고 당부가 쓰여져 있어서 네. 그래도 정말 혼자 아내가 혼자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반 그 부인은 요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장모님과 또 누가 한 거예요? 자 옛날에 요즘은 많이 살았지만 식모, 네. 찬모 다 있습니다. 식모는 밥하는 사람, 찬모는 반찬하는 사람. 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료 챙기는데 되게 신경 쓰이긴 하죠. 그렇죠. 어디서 구해? 대구. 여기가 참고로 이제 그 경상도인데 대구라면 이제 그 당시 거기 내륙 부분은 아무래도 그 말린 물고기를 구해 와야 되죠. 네. 와, 이건 좀 분담할 것도 많고요. 이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거는 뭐 프랑스 요리하고 또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더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저기 그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 저쪽 그 전라도 쪽으로 네. 그 벼슬아치를 간 사람이 있는데 그 관리에 가면서 부인이 경상도 살거든요. 여기 반찬이 입에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반찬 좀 해서 보내라. 그래서 이 부인이 온갖 음식을 해서 다 보냅니다. 생고기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두부장이라고 해서 두부를 통째로 된장에 박아 놓으면은 그 두부의 장 맛이 들어서 그게 또 장이 됩니다. 그것도 해보고 즙장이라고 해서 급하게 만든 장도 보내고 문어에다 뭐에다 잔뜩 보냈는데 그 그러자 남편이 다 썩어서 못 먹고 다 맛이 없다. 그래서 부인이 섭섭해요라고 편지 보낸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생각할수록 좀 생각보다 좀 다양한 요리와 또 요리법이 있었던 조선시대, 또 섬세하면서도 또 정성이 가득했던 조선시대 맛의 세계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쓰레기 풍선 약 20개를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수도권에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30차례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산계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산에 떨어진 쓰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 전단 등이 담겼습니다. 임신 36주차 낙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수술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를 비롯해 벤츠, BMW, 포드 등의 33개 차종 18만여 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AS 시간입니다. 청취자들의 경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네, 청취자 이정옥 님이 보내셨습니다. 집을 샀는데 누수가 나면은 전 주인이 1년까지 책임지는 게 맞나요? 라고 보내셨네요. 네, 이 부분은 곽지연 리포터가 직접 취재하셨죠? 네, 알아봤습니다. 이 전 주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옥님 문자 내용처럼 바로 기간은 매매한 날부터 1년입니다. 민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물에 하자가 있다면은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사하시고요. 전 주인에게
때문에 누수 수리비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요. 또 벽에 금이 간다. 그때도 당연히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은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5년 이내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시공한 건설 회사한테 좀 따질 수 있는 거고 앞서 설명하신 거는 전주인에게 따질 수 있는 거다. 네. 다음 질문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네요. 네, 맞습니다. 0720번님, 다음 달에 월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로 잔금일을 잡았는데 중간에 누수 공사가 있어서 예정보다 일주일 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잔금은 기존 날짜대로 달라고 하는데 이때 문제 없을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이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요? 네, 부동산 전문 김현중 변호사에게 문의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서와는 달리 내가 잔금일 후에 입주한다. 그러면은 그 기간에 대한 월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주인은 입주하지 못한 2주일 동안에 내가 어디에서 지낼지 그 숙박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이 세입자가 입은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집을 수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제공하는 게 집주인의 의무예요.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들어갈 집이 문제가 생겨서 수리할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다음 세입자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좀 늦게 들어오시라고 하면 차라리 좀 수습이 될 것 같은데 네. 집주인은 또 왜 잔금 날짜는 제 날짜에 달라고 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을까? 아마 이런 규정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죠. 네, 2561번님은 체감물가와 통계물가 왜 차이가 날까요? 네, 요거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이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통계 물가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정이 생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조사해서 많이 자주 소비하는 물건은 가중치를 높게 두고 잘 안 사는 물건을 가중치를 낮춰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가정에 비해 나는 소비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계 물가를 봤을 때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오른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휴가를 떠난 이대호 편집정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정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 좋은 긴장감도 들었던 시간인데요. 내일 하루 더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이었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